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주시고 이야기 또 들으러 놀러 오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오는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윤재영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졸업 40년 만에 열리는 동창회 날이었죠.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재영의 얼굴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간에 대한 강박이 남아있던 재영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미 출발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동창회 초대장을 받았을 때부터 계속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불편함 때문이었죠. 정말 가야 하나? 재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어 보였어요. 대기업 회장으로 살아온 세월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것이 무색해 보였어요. 옷장에서 정장을 꺼내 입으면서 재영의 머릿속에는 40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대부분의 기억들은 즐거웠어요. 반장을 맡았던 것, 친구들과 함께 웃었던 시간들,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던 순간들. 하지만 그 밝은 기억들 사이로 유독 어둡고 불편한 기억 하나가 자꾸만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장세진이라는 친구에 관한 기억이었죠. 키가 작고 말수가 적었던 세진은 항상 교실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옷차림의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반에서 소외되었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재영과 친구들에게는 놀림감이 되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장난인 줄만 알았는데 재영은 운전대를 꽉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잠시 멈춘 차 안에서 그는 과거를 되돌아보았죠. 세진의 도시락을 숨기거나 책가방을 복도에 던지거나 거지라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일들이 거의 매일 반복되었어요. 당시 재영은 반장이었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곧잘했던 터라 아이들이 재영을 우러러봤죠. 그런 재영이 세진을 놀리면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웃었고 재영은 그런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일들이 세진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재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졸업 후 세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대학 진학도 하지 않았고 동창들과의 연락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세진의 안부를 묻기도 했지만 재영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가 사라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기억은 재영을 괴롭혔어요. 특히 자신의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혹시 자신의 아들도 누군가를 괴롭히지는 않을까 아니면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세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재영은 주차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접수를 하는 동안 벌써 몇몇 동창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재영아, 오랜만이다. 회장님이시네. 정말 잘 되셨네요. 이런 인사들이 쏟아졌지만 재영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연회장 안은 이미 많은 동창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50년 가까이 지난 얼굴들이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채 모여 있었죠. 어떤 이는 많이 늙어 보였고 어떤 이는 여전히 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즐거워하며 옛 추억을 나누고 있었어요. 재영은 적당히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옛 반장 자리답게 테이블 한가운데 자리를 권했지만 재영은 괜찮다며 구석 자리를 선택했어요. 왠지 모르게 눈에 띄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아는 얼굴들 사이에 낯선 젊은 여성이 한 명 앉아 있었거든요.
그 여성은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와 차분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같은 학교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재영은 궁금해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우리 동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도 그 여성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하며 우리도 모르겠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동창회를 시작한다고 알릴 때쯤 그 젊은 여성이 일어서서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여기 계신 장세진 선배님의 조카예요.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세진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재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40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그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세진을 기억하고 있는 듯 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삼촌이 이 학교를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항상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재영에게는 왠지 모르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특히 그녀가 재영을 바라볼 때의 눈빛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호기심인지 적대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재영은 그 시선을 받으며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창회가 진행되는 동안 하늘은 여러 동창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세진에 대한 기억을 묻기도 하고 당시 학교 분위기에 대해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동창들은 대부분 세진이는 조용한 아이였지 말수가 적었어 정도의 대답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재영에게는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재영 선배님, 삼촌이 자주 이야기해 주셨어요. 학교에서 정말 인기가 많으셨다고요. 반장도 하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하늘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재영은 그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 그랬나? 옛날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네. 재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하늘의 시선은 계속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동창회가 끝날 무렵 하늘이 재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혹시 시간 되실 때 삼촌 이야기를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삼촌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녀의 부탁은 정중했지만 재영은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요. 언제든지. 재영은 명함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은 그 명함을 받으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재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재영은 계속 하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세진의 조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40년 만에 세진의 흔적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 재영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재영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난번 동창회에서 만났던 장하늘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고 여전히 그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영 선배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하늘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재영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동창회에서 명함을 건넸긴 했지만 이렇게 집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 하늘 씨,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재영이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동창회 명단에 있더라고요. 삼촌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어서 용기 내어 찾아왔습니다. 하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재영은 여전히 어색함을 느꼈어요. 재영은 어쩔 수 없이 하늘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하늘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정말 멋진 집이세요. 삼촌이 말씀하신 대로 선배님은 정말 성공하셨네요. 그 말 속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지만 재영은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재영의 성공을 보여주는 각종 상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 시절의 모습들, 정부 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각종 사회 공헌상 등이 빼곡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삼촌이 선배님을 정말 존경했나 봐요. 항상 재영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의 말에 재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진이 자신을 존경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자신이 세진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재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네, 삼촌은 선배님을 항상 좋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궁금해졌거든요. 삼촌이 학교 다닐 때는 어떤 분이셨는지요? 하늘의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재영에게는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세진이는 조용한 친구였지. 말수도 적고. 재영은 말을 흐리며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재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진이 자신을 존경했다는 하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세진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아니면 세진이 정말로 그 모든 괴롭힘을 장난으로 받아들였던 걸까요? 하늘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재영의 집안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값비싼 가구들과 예술품들, 그리고 책장에 꽂힌 경영서적들까지 모든 것이 성공한 기업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눈빛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차를 가져온 재영 앞에서 하늘은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삼촌이 졸업 앨범에는 왜 나와 있지 않은 걸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재영의 손이 떨렸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있는데 삼촌만 빠져 있더라고요. 순간 재영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졸업 앨범 촬영 날, 세진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전날 재영과 친구들이 세진의 체육복을 숨겨서 체육 시간에 큰 창피를 당했거든요. 세진은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글쎄, 그때는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네. 재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하늘은 가방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사본이었어요. 재영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촌 란에 지속적 불화 유발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하늘이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삼촌이 다른 친구들과 자주 싸웠다는 뜻인가요? 재영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 기록을 본 것은 40년 만이었어요. 당시에는 세진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재영과 친구들이 세진을 괴롭힌 것이 원인이었다는 걸 재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좀 그런 분이셨어요. 재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드시곤 했죠. 하지만 하늘의 눈빛은 그런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하늘이 다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담임 선생님이 쓴 것으로 보이는 학급일지였어요. 선생님 기록에 보면 삼촌이 자주 결석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혼자 있었다고 하네요. 학급일지에는 세진에 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장세진 학생, 또다시 결석, 어머니께 연락드렸으나 집안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심. 점심시간에 혼자 교실에 남아있는 장세진 학생이 걱정됨.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어 보임. 재영은 그 기록들을 읽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당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세진의 모습들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삼촌이 왜 그렇게 외로워했는지 아시나요? 하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점점 더 강한 무언가가 담겨가고 있었어요. 삼촌이 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을까요? 재영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세진이 외로웠던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자신과 친구들 때문이었으니까요. 그건 세진이가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재영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하늘은 그런 재영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다시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문서였습니다. 이건 당시 보건실 기록이에요. 삼촌이 얼마나 자주 보건실을 찾았는지 나와 있거든요. 하늘이 그 문서를 재영 앞에 펼쳐 보였어요. 보건실 기록에는 세진이 거의 매주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며 찾아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이상은 없어 보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으로 추정됨이라는 보건교사의 소견도 적혀 있었어요. 재영은 그 기록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진이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이었는데 선배님께서는 삼촌과 친하셨나요? 하늘의 질문이 계속되었어요. 삼촌이 힘들어할 때 도와주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재영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괴롭혔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그날 하늘이 떠난 후 재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세진이 울먹이며 그만해라고 말했던 목소리, 혼자서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던 모습, 그리고 졸업식 때 보지 못했던 그의 얼굴까지 무엇보다 하늘이 가져온 각종 기록들이 재영을 괴롭혔습니다. 자신이 전혀 몰랐던 세진의 고통이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며칠 후 하늘은 다시 재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재영은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지 두려웠거든요. 선배님, 지난번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그녀가 펼쳐 보인 것들은 재영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당시 다른 선생님들이 작성한 상담 기록, 그리고 학교 폭력 관련 초기 조사 자료까지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한 거죠? 재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기록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삼촌 유품을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삼촌이 평생 간직하고 계셨나 봐요. 하늘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말이 재영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세진이 그 모든 기록들을 평생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상담 기록을 보니 세진이 여러 차례 상담실을 찾아가 친구들이 나를 싫어한다. 학교 가기가 무섭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라고 호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상담교사는 명백한 따돌림의 징후가 보이나 구체적인 가해자를 밝히기 어려움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늘이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삼촌이 상담교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윤재영과 그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재영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세진이 분명히 말했는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니. 당시 상담교사는 어떻게 했나요? 재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윤재영 학생은 모범생이라 그럴 리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은 재영은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자신의 모범생 이미지 때문에 세진의 호소가 묻혀버렸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라도 세진의 말을 믿어줬다면. 하늘은 계속해서 다른 기록들을 보여줬어요. 이건 체육교사 기록이에요. 삼촌이 체육 시간에 자주 다쳤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실수로 처리되었네요. 재영은 그 기록을 보며 자신의 과거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축구 시간에 일부러 세진에게 공을 세게 차거나 농구 시간에 거칠게 몸싸움을 벌이거나 모든 것이 실수나 스포츠맨십으로 포장되었었죠. 선배님, 이 모든 기록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늘의 질문에 재영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모르고 그랬어요. 재영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건 줄 알았는데, 하지만 하늘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장난이요? 하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삼촌이 매일 울면서 집에 왔는데도 장난이었나요? 삼촌이 학교 가기 싫다고 매일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도 장난이었나요? 재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다시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당시 교장 선생님이 은퇴 후 쓴 회고록의 일부였습니다. 이것도 삼촌이 간직하고 계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삼촌에 대해 쓴 글이에요. 회고록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세진 학생의 경우 명백한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였으나 당시 시스템의 한계로 적절한 보호를 해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가해 학생들이 평소 모범적인 학생들이어서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재영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라는 표현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들이 평소 모범적인 학생들이라는 부분에서 자신을 떠올렸어요. 선배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삼촌을 괴롭혔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하늘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삼촌의 책상에 낙서를 하거나 급식 때 일부러 밀치거나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어깨를 치거나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었어요. 재영은 기억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이 주도했다는 것을요. 친구들은 재영을 따라서 세진을 놀렸고 재영이 그만하라고 하면 언제든 멈출 수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재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배님? 하늘의 질문은 예리했어요. 삼촌이 선배님께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니면 선배님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라도 있었나요? 재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저 세진이 만만해 보였고 친구들이 웃어줘서 기분이 좋았을 뿐이었어요. 그런 사소한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는 사실이 재영을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재영은 40년 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비로소 깨달았어요. 성공한 기업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사회적 지위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하늘이 마지막으로 재영을 찾았을 때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미소를 짓지 않았고 눈빛도 차가웠습니다. 이번에 그녀가 가져온 것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하늘은 낡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유서라는 글자가 세진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재영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삼촌은 졸업 직후에 실종된 게 아니에요. 하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유서를 남기고요. 재영은 그 봉투를 바라보며 손을 뻗을 수도 거둘 수도 없었습니다. 순간 재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세진이 자살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그냥 집안 사정으로 이사를 간 줄 알았는데, 하지만 하늘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재영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어요. 졸업식 이틀 후에요. 삼촌은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이 편지를 남기고 하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영은 그제야 졸업식 때 세진이 없었던 이유를 알았어요. 당시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때 이미 세진은 마음을 정한 상태였던 거였습니다.
자신들이 세진을 그 지경까지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늘이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18살이 되도록 한 번도 진정한 친구를 가져본 적이 없다.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이 지옥 같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 세진의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그의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엄마에게는 미안하지만 더 이상 이런 삶을 견딜 수 없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럽다. 재영은 세진이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절망했을 세진의 마음을,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특히 윤재영과 그 친구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나로 하여금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었다.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재영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유서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재영이는 나를 거지라고 불렀고 친구들도 따라서 그렇게 불렀다. 내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린 적도 있고 내 책가방을 복도에 던진 적도 있다. 체육 시간에는 일부러 나를 다치게 했다. 재영은 그 모든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진에게는 그렇게 큰 상처가 되었다니 자신이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깨달았어요. 나는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사과를 받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늘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갔어요. 세진은 마지막까지도 재영과 친구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이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갈 것을 걱정했어요. 그런 세진의 마음이 재영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유서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끝내 누군가의 사과를 듣지 못한 채 떠난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자신들이 한 일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그때가 되면 나 같은 아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 편지를 다 읽은 하늘은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삼촌은 19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가족들은 모두 실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편지를 발견했거든요. 재영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가족들은 아직도 몰라요. 하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삼촌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할머니는 아직도 삼촌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계세요. 그 말을 듣고 재영은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세진의 가족들이 40년 동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시작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선배님께서 사과하신다고 해서 삼촌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하늘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삼촌의 마지막 바람만큼은 들어주세요. 더 이상 삼촌 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재영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학교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장난이라고 생각한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죽음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하늘의 부탁은 간단했지만 무거웠습니다. 그날 하늘이 떠난 후 재영은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먹지도 자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40여 년의 세월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성공도, 부도, 명예도 모든 것이 한 아이의 목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성취들이 세진의 죽음 위에 세워진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어요. 사흘밤을 하얗게 지새운 재영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묻어둘 수는 없었어요. 세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재영은 떨리는 손으로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늘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재영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던 탓이었어요. 네, 선배님. 어디서 만날까요? 하늘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구석진 자리였어요. 재영은 일찍 나와서 하늘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커피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재영의 모습은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고 평소처럼 단정했던 옷차림도 어딘가 어수선했습니다. 하늘은 그런 재영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하늘 씨, 정말 미안합니다. 재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 일이 세진이에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하지만 변명처럼 들리는 말들이 이어지자 하늘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선배님 몰랐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일인가요? 하늘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삼촌이 울면서 그만해달라고 했을 때도 몰랐나요? 삼촌이 학교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아파했을 때도 몰랐나요? 삼촌이 점심시간마다 혼자 구석에 앉아 있을 때도 몰랐나요? 재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세진이 여러 번 그만해달라고 애원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재영은 그저 약한 아이의 징징거림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삼촌은 선배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유서에도 원망하는 내용은 없었죠. 오히려 선배님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기를 바랐어요. 그 말을 듣고 재영은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세진이 마지막까지도 자신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안겨줬어요. 차라리 원망했다면 덜 아팠을 텐데 미안하다는 말로 될까요? 재영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삼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재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늘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선배님, 삼촌의 마지막 편지 기억하시죠? 삼촌은 복수를 원한 게 아니에요. 자신과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진의 마지막 바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자신을 더욱 괴롭혔어요. 자신 때문에 죽은 아이가 마지막까지도 다른 아이들을 걱정했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재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로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세진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다른 누군가에게요. 하늘의 제안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삼촌에게는 이미 늦었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서요. 재영은 하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사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선배님의 진심 어린 사과가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요. 적어도 어른들도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하늘의 설명을 듣고 재영은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공개적인 사과가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해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하늘이 덧붙였어요. 선배님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재영은 그런 것들이 세진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영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세진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어요. 하늘의 눈에서 처음으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진심이어야 해요. 그냥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는 거여야 해요. 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야 해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해요. 하늘의 요구는 합리적이었습니다.
재영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하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삼촌이 살아있다면 분명히 선배님을 용서했을 거예요. 삼촌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말이 재영에게는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재영은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 어떤 말로 자신의 진심을 전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세진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서. 그로부터 일주일 후 시내 한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는 지역 기업인들의 정기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이 행사에는 수백 명의 기업인들과 언론인들이 참석하곤 했어요. 재영도 매년 참석해서 축사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날도 재영은 단상에 올라섰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준비해온 원고를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 원고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무대 아래에는 평소처럼 정장을 차려입은 기업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성공한 사람들의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영의 마음은 전혀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영입니다. 재영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준비해온 축사 대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격식을 중시하던 재영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모두들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급하게 녹음기를 켜기 시작했어요. 저는 40년 전 고등학교 시절에 한 친구를 괴롭혔습니다. 재영의 고백에 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폭력이었고 그 친구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충격을 받은 듯한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재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장세진이라는 그 친구는 19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주도한 집단 괴롭힘 때문이었어요. 40년 동안 저는 그 사실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재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재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10대의 폭력은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있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상처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영은 세진의 유서에 적혀 있던 내용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이 지옥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 때문에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청중들 중 몇몇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하거나 혹은 그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재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세진이에게,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모든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재영의 사과는 계속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성공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이 한 아이의 죽음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재영이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학교 폭력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홀 안은 완전히 조용해져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재영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진솔한 고백이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재영의 다짐은 단호했어요. 세진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세진이 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설을 마친 재영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커져서 홀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재영의 용기에 대한 격려였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재영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아이 교육에 더 신경 써야겠네요.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몇몇 사람들은 왜 굳이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을까?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텐데 같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재영의 발언이 톱 기사로 다뤄졌어요. 전 대기업 회장, 학교 폭력가의 경험 공개 사과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댓글들은 엇갈렸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로 보인다.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너무 늦은 사과 아니냐. 죽은 사람에게 사과해서 뭐 하나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많았어요. 하지만 재영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을 드디어 꺼낼 수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재영은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 씨, 뉴스 보셨나요? 네, 선배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하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재영이 말했습니다. 세진이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밤 재영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재영의 공개 사과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고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재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영은 약속대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전국의 학교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40년 전에 친구 하나를 괴롭혔습니다. 재영은 이제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에게는 죽음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하다가 점점 진지해지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재영이 세진의 유서 내용을 들려줄 때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재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강연을 마친 후 재영에게 다가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선생님, 저도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해요. 저는 다른 친구를 놀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그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재영은 그 모든 질문에 정성껏 답했어요. 때로는 상담교사나 학부모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진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때 누군가 세진의 손을 잡아주었다면 하늘도 재영의 활동에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세진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기도 했고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삼촌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하늘이 재영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재영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재영의 활동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고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어요.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재영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적어도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과거에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재영은 그런 사람들과도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느 날 재영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중학생이 보낸 편지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내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학교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 편지를 읽으며 재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편지도 있었어요. 저는 친구를 괴롭혔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 강연을 듣고 그 친구에게 사과했어요. 친구가 용서해줘서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되었어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재영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늘은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삼촌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재영도 그런 하늘을 응원했어요. 둘 사이에는 이제 원망이나 미움 대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진의 기일이 되는 날이면 재영과 하늘은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재영은 세진의 묘 앞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보고했어요. 세진아, 올해는 20개 학교를 다녀왔어. 많은 아이들이 너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하고 있어. 하늘은 삼촌의 묘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촌, 이제는 정말 편히 쉬세요. 삼촌의 바람대로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세진의 대답처럼 들렸어요. 재영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 동창들 중 몇몇도 재영의 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반성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며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당시 세진을 함께 괴롭혔던 친구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진이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재영의 조언으로 그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재영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세진이의 마지막 바람을 이루어주는 것뿐이에요. 이제 재영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오늘 만날 학생들을 생각했어요. 어떤 말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주말에는 학부모 대상 강연도 했어요.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학부모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아이와 대화를 더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학교 생활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라는 피드백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재영은 한 학교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졌어요.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과 가해 학생,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재영의 중재로 진솔한 대화가 이뤄졌어요. 정말 미안해. 그때는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에 피해 학생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도 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 앞으로는 친구가 되자. 그 모습을 보며 재영은 세진을 떠올렸어요. 만약 그때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세진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재영의 활동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어요. 제목은 늦었지만 진심인 사과였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재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의 활동으로 도움을 받은 학생들의 이야기도 담겼어요.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아이 교육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시청자의 메시지였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 괴롭힘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사과한 적이 없어서 평생 원망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보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재영은 자신의 활동이 단순히 학교 폭력 예방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세진의 죽음이 정말로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늘도 이제는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학교 상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삼촌의 아픔을 아는 제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라고 말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재영과 하늘은 이제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복수와 원망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선배님, 삼촌이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어느 날 하늘이 재영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면요. 재영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진의 마지막 바람이었던 나 같은 아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어느 날 재영은 세진의 묘소를 혼자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세진아, 고마워. 내가 마지막에 남긴 말 덕분에 나는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세진이 괜찮다. 이제 그만 자책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내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웃고 있어. 내 덕분에 나도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재영은 세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너의 바람을 이루어 갈게. 약속해. 그날 밤 재영은 내일 방문할 학교 자료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내일도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재영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세진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인 사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미래를 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진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